노르웨이는 편리하고 잘 정비된 나라지만 축구와 가장 밀접한 나라는 아니다. 드라메는 아늑하고 조용한 도시지만 축구와 가장 관련 있는 곳은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축구 슈퍼스타가 탄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매우 낮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별은 탄생했다. 이 영상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다. 당신은 어디에서 축구를 시작했는가? 내가 처음 축구를 한 장소는 내 그루에 뒤틀린 나무가 골대 대신 서 있던 마당이었다. 이후에는 집 근처의 작은 운동장에서 놀았다. 골대에 그물망이라도 걸려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제 같았고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마르틴 웨데고르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한스 에릭 역시 축구 선수였다. 그는 이웃들과 돈을 모아 아이들에게 멋진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었다. 어린 마르틴은 그곳에서 기술을 연마했다. 그리고 드라멘의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아버지는 마르틴을 창고형 실내 체육관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마르틴에게 공을 던져주고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도 압박을 가했다. 웨데고르가 곧바로 깨달아야 했던 점은 수비수들이 그를 항상 방해하려 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마르틴은 경기를 읽는 법,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법, 그리고 상대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2009년 10살이 되던 해에 마르틴은 스트렘스고드셋 클럽 아카데미에 입단했다. 이후 그는 항상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과만 경기를 뛰기 시작했다. 에데고르는 상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축구를 했다. 그 상대들은 늘 두세 살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마르틴은 왼쪽 수비수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12살이 된 에데고르는 U16 대회에 참가했다. 명백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 어린 소녀는 힘센 10대들과 함께 뛰었고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첫 번째 코치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분명히 엄청난 재능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시간은 2014년으로 흘러갔고 당시 15살이던 마르틴은 4월에 스트로엠스고드셋 1군으로 처음 출전하여 노르웨이 리그 경기에서 단 18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5월에는 노르웨이 리그에서 첫 골을 터뜨렸다. 8월에는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물론 이는 그리 대단한 무대는 아니었고 아랍에미리트와의 친선 경기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에데고르는 진정한 성인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그날 밤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진짜 광기가 시작되었어요. 유로 2016 예선에서 불가리아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던 오슬로 스타디움이 기억나요. 마지막 20분 동안 출전했는데 그때 경기장에 있던 2만여 명의 관중이 완전히 열광했죠. 제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함성이 터졌고 아직도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르틴 에데고르가 인맥이나 홍보 목적으로 경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를 엄청난 금액에 팔기 위해 일부러 어린 선수를 주목받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에데고르는 노르웨이 리그에서의 뛰어난 경기력으로 스스로 기회를 얻었다. 예를 들어 스타트와의 경기에서는 당돌하게도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이 3대2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가을에는 2골을 기록해 팀에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겼다. 그리고 그의 15살 시즌의 전체 기록은 다음과 같다. 23번의 출전, 5골, 7어시스트. 이러한 활약으로 스트렘스고드셋은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놀라운 시작이었다. 유럽의 모든 빅클럽이 그를 원했지만 마르틴의 기술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였다. 매일 그의 얼굴이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지만 그는 평정을 잃지 않고 오직 발전에만 집중했다. 이는 스트렘스고드셋의 매니저 룬의 마르틴손이 한 말로 그의 감탄은 이해할 수 있다. 마르틴은 스카우트들뿐만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디아도라 같은 브랜드에서도 그를 자신들의 엠베서더로 영입하려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쉽게 들뜨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아들에게 멘탈 코치를 붙이며 철저히 준비했다. 그 정도로 그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완벽했다. 당시 에데고르에게 관심을 보인 클럽은 총 63곳이었다고 한다. 에데고르와 그의 아버지는 아약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빅클럽들을 방문하며 투어를 다녔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루이 파날은 직접 노르웨이로 날아와 에데고르를 설득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것이 마르틴의 커리어 발전의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에데고르에게는 아르센 벵거와의 흥미로운 만남도 있었다. 에데고르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르센이 우리 부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멋지면서도 이상한 경험이었죠. 그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텔레비전에서 지켜보던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런 그와 마주 앉아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니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 내가 감자튀김을 먹으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냥 안 먹는 게 좋겠지?
또한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을 보였다.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의 전 선수였던 야노게 피오르토프트는 카타르에서 우연히 펩 과르디올라를 만났던 이야기를 회상한다. 펩은 피오르토프트를 알아보고 달려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고 한다. 마르틴을 바이에른으로 데려와 내가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줄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4년 12월 16일 마르틴의 16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독일의 매체 스포르트 아인스는 내일 바이에른이 에데고르의 이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틀 후 칼하인츠 루메니게는 에데고르는 많은 구원자를 둔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며 바이에른이 마르틴과의 계약에 가까워졌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레알 마드리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 마드리드로 향하는 전용기가 준비되었고 도착하자마자 플로렌티노 페레스와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 후 지단과도 만났으며 에데고르의 아버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안도 있었다. 아버지는 스페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레알은 그에게 U21팀의 코치 보조 자리와 함께 약 300만 유로를 3년 반 동안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 듯 보였지만 마르틴 에데고르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다. 첫째, 레알은 당시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팀으로 그 팀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점. 둘째, 그는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지단의 카스티아 팀에서 뛸 기회를 얻을 예정이었다. 셋째, 마르틴은 이스코를 동경했고 그의 플레이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 2015년 1월 마르틴 웨데고르가 공식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했다. 이적료는 약 280만 유로였다. 첫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고 외모도 초라했다. 그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이 급히 조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샤워도 하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공항으로 직행해야 했고 플로렌티노 페레스의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기자들과 만났다. 호텔에 들를 시간도 없었다. 마르틴은 회상했다. 낡은 줄무늬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손으로 겨우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했어요. 샤워도 못하고 마치 경기장 투어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불려온 고등학생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사진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마드리드가 모든 팀을 제치고 영입한 그 선수로 보여야 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의 연봉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연간 200만 유로가 넘는 금액에 그의 아버지가 받는 엄청난 급여까지 더해졌다. 16살의 나이에 마르틴 웨데고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삶을 보장했다. 웨데고르는 2014-2015 시즌 5월에 헤타페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경기장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대신해 투입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살, 5달, 6일이었다. 나는 그 경기를 지켜봤다. 스코어는 7대3으로 끝난 즐거운 경기였다. 웨데고르는 몇 차례 눈에 띄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이후 웨데고르는 2016년 3월에야 다시 출전 명단에 올랐고 라 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경기를 뛴 것은 2020년 가을이었다. 이 상황은 결국 카를로 안첼로티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게 만들었다. 나는 웨데고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 이적은 오로지 홍보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럼 카스티아는 어땠을까요? 마르틴은 그곳에서 자신이 이방인 같았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그는 두 번째 팀에서 4,500분 이상을 뛰었고 더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아스날에서만 있었지만 불만이 제기되었죠. 예를 들어 현지 선수들은 마르틴의 연봉에 심하게 질투했어요. 결국 주간 8만 유로는 첫 번째 팀 선수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2016년 페레스는 지단에게 마르틴을 첫 번째 팀에 올리라고 압박했지만 지단은 마르틴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그로 인해 플로렌티노는 화가 났죠. 마르틴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제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열정을 가지고 뛰지 않았어요. 결국 임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항상 곁에 있었어요. 훈련에 데려다주고 경기를 분석하며 협상에도 참여했죠. 하지만 네덜란드 헤렌벤으로의 임대에는 아버지가 함께 가지 않았어요. 마르틴은 성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는 면허를 얻고 차를 샀고 팀에 적응했죠. 물론 그 당시 뉴스 제목들을 기억해요. 마르틴 웨데고르 네덜란드 리그에서 6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 없이 재능은 과장되었다 등의 말들이 있었죠. 사실 마르틴은 그냥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18이 됐으니까 때때로 벤치에 앉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데고르는 러니드 슬루츠키의 비테스에 입단하게 되었어요. 마르틴은 매일 훈련 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고 슬루츠키도 가끔 그곳에 와서 노르웨이 선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죠. 그 후 러니드는 에데고르를 과도하게 자기 반성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슬루츠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봐. 네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기를 기다린 지 벌써 5해가 지났어. 전혀 신경 쓰지 마. 나는 개인적으로 네가 실수하는 걸 허락해. 내 실수는 내 문제야. 내가 기대하는 건 네가 10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후 에데고르는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마르틴 에데고르가 참여한 멋진 하이라이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는 성인 무대에서 첫 번째로 정말 눈에 띄는 시즌을 보냈어요. 8골과 11어시스트 그리고 팬들이 뽑은 팀 최고의 선수라는 명성을 얻었죠. 노르웨이 선수는 이 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루츠키는 훌륭해요. 그는 나를 믿어주었고 매 경기마다 마법을 보여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슬루츠키는 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팀을 위해 일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곧 나는 다시 어려운 패스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아마도 경력 경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6살에 레알로 이적한 것이 실수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첫째로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남은 건 스포츠뿐이었죠. 둘째로 마르틴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슈퍼스타들의 노동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깨달았죠. 셋째로 20살이 되기 전에 그는 정상 리그로 돌아가기 위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결국 비테스를 넘어서 성장한 에데고르는 레알로 갔지만 마드리드가 아닌 소시에다드로 가서 거의 바로 바스크의 스타가 되었다. 2019년 9월에는 전 프리메라 리그에서 이달의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죠. 그는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고 알라베스를 상대로는 환상적인 패스를 통해 상대팀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패스는 너무 아름다워서 상대팀은 그냥 경기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르틴은 점차 미흐트, 외질과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패러독스적이었어요. 2019년에는 리그에서 빛났지만 2020년에는 프리메라에서 한 어시스트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2020년 컵 대회에서 마르틴은 정말 뛰어났죠. 오사수나를 무너뜨리고 마드리드를 상대로 멋진 골을 넣었고 골을 넣은 후에는 축하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결승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결승은 이미 그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었죠. 왜냐하면 그 경기가 팬데믹으로 인해 1년 뒤로 연기되었고 그때쯤 마르틴은 이미 런던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으며 금메달은 영국으로 보내졌어요. 지금은 이 타이틀이 마르틴 경력에서 가장 권위 있는 타이틀이에요. 우리가 모두 기억하듯 2020년에는 팬데믹이 일어났고 경기장은 텅 비었으며 테스트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는 선택이 있었죠. 큰 이적을 진행하면서 리더들의 연봉을 낮추거나 현재 있는 선수들로 경기를 이어가는 것. 그러다가 마드리드는 소시에다드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에데고르를 떠올렸고 그를 다시 데려왔어요. 마르틴은 2020년 가을에 기회를 받았죠. 예를 들어 거의 친숙한 소시엔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어요. 당시 벤제마와 함께 뛴 선수들은 베니시우스, 에데고르, 그리고 로드리구였어요. 에데고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출전했지만 어디서도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로 인해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스널이 에데고르를 임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다른 리그로의 소시에다드 출장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에데고르 본인은 어릴 때 리버풀을 응원했지만 아스널도 항상 존경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FIFA에서 아스널을 자주 플레이했었기 때문이죠. 런던에서의 출발은 쉽지 않았어요. 첫 6경기에서 그는 아무런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후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유로파 리그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적응이 끝난 후 마르틴은 토트넘을 상대로도 골을 넣었죠. 그 순간 그는 팬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2021년 3월에 아스널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어요. 여름이 되자 에데고르는 레알로 돌아갔지만 레알이 그를 다시 데려왔다는 소식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에데고르가 떠난다. 에데고르가 남는다. 아니요, 그는 떠나고 싶어 한다. 아니요,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등등. 결국 2021년 8월에 마르틴은 아스널로 완전히 이적하게 되었어요. 마르틴은 아스널의 리더가 되었고 아직도 그가 캐논너스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언급할 것입니다. 매년 팀과 마르틴 모두에서 진행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데고르는 처음에는 중요한 선수가 되었고 그 후에는 핵심 선수가 되어 1년 반 후 아르테타는 그에게 팀의 주장을 맡겼습니다. 이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플에서 공격수가 아닌 선수를 위한 슈퍼탑 숫자입니다. 아스널에는 사실상 규칙이 있습니다.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면 에데고르에게 넘겨라. 심지어 아스널 팬들은 트위터에서 팀이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25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페프 과르디올라는 로드리 없이 남았고 아스널은 마르틴 에데고르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모든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마르틴 에데고르의 인물과 특성에서 무엇이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첫째로 에데고르는 2020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반드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점에서 발베르데도 로드리고도 아닙니다. 또 그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스페인 사람이었다면 언론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무시하는 대신 이유도 없이 스페인 언론을 읽었고 그곳에서는 모두를 비판하는데 그로 인해 그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또한 부상 문제도 있습니다. 에데고르가 유리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30살이 되었을 때 이미 만성적인 부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은퇴하고 어딘가에서 경기를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록 에데고르는 이미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뛰고 있지만 말이죠. 네, 그는 그곳에서 주장도 되었지만 왜 노르웨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팀의 코칭 스태프가 반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팀은 괜찮은 구성으로 심지어 그루지아보다 더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전문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르웨이에겐 플레이오프가 최고 수준이죠. 저는 에데고르와 홀란드가 28년 유로 대회에서 노르웨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마르틴은 국가대표에서 실망스러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1경기 3골 11어시스트 이는 그저 평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빈 위키백과입니다. 잉글랜드에서의 한 개의 타이틀과 슈퍼컵. 네, 페프를 이긴 것은 멋지지만 중요한 타이틀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대신 에데고르를 불운한 선수라고 부를 유혹이 큽니다. 패배자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불운한 선수라고요. 왜냐하면 소시에다드에서 마드리드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빈 드 브라위너의 예가 있습니다. 그는 27살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로피장에는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모든 것을 이룩했습니다. EPL 금메달, 컵, 챔피언스리그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케빈의 경험을 고려하면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널에서 금메달 하나만 얻어도 에데고르는 최소한 클럽의 전설이 될 것이고 최대한 EPL의 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디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다른 비디오를 찍을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말이죠.